2013년 충청북도 청주시의 명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인기상도 타시고 항상 활기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심어주곤 했었다는 자그마치 15년생, 당시 99세의 안형만 할아버님. 바로 옆에 화면이 안형만 할아버지의 방송 출연 영상이에요. 99세. 안형만 할아버지와 같은 동네에 살고 계셨던 80세 할머님은요, 99세인 그 할아버지에 비하면은 나는 애지. 그 나이에 얼마나 건강하신지 신통방통해. 신기해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99세였던 이 안형만 할아버님은요, 매일 아침 마을회관에 나오셔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건강체조를 알려주실 정도로 엄청 건강하셨대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오장육부가 싸그리 깨끗해져가지고 나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밝은 에너지에 건강한 안형만 할아버님은요, 마을 사람들한테는 거의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시각 청주의 한 경찰서에서는요, 연금 복권의 끝자리 숫자를 지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새로운 숫자를 갖다 붙인 복권 위조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5등 위조 복권 당첨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매번 타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범인은 왜 1등이 아닌 5등 위조 복권을 만들었던 걸까? 5등이면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해봤자 한 몇만 원? 이 범인이 5등 위조 복권을 만들었던 이유는요, 이 5등이 신분 확인이 필요 없대요. 그냥 바로 현장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따로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등 당첨 복권, 이거를 위조를 해가지고 쉽게 돈을 타갔던 거죠. 수월하니까. 경찰들은요, 바로 피해본 복권 가게들 CCTV를 다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5등 당첨금 용의자의 이제 상금 수령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경찰들이 CCTV를 확인해보니까, 아니, 99세의 안형만 할아버지가 떡하니 찍혀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5등 당첨금으로 가져갔던 금액은요, 4만원 정도였습니다. 경찰들은 이 할아버지가 정말 범인인가? 뭔가 석연치가 않았어요. 복권 위조범이라고 하기에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안형만 할아버지는 전혀 CCTV를 의식하지 않은 듯이 복권 당첨금을 수령해 가는데, 한복 같은 되게 특이한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 얼굴까지 떡하니 내놓고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있거든. 진짜 이 할아버지가 위조범인가? 바로 옆에 영상이 당첨금 실제 수령 장면입니다. 정말 이 영상 속의 99세 안형만 할아버지가 복권 위조범이 맞는 걸까요? 경찰은 며칠 후에 이 안형만 할아버지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에 할아버지는요, 나를 지금 뭘로 보고, 나는 하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 지금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모습에 경찰들은요, 아유 죄송해요 할아버님, 몇 가지만 여쭙고 바로 자택까지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경찰들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얼마 전에 복권 5등 당첨금액 받아가셨던데 그 복권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 그거? 가다 주운 건데? 난 몰라. 그냥 떨어져 있길래 주웠는데 그게 5등 당첨된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싸 하면서 바꾼 거, 그뿐이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90살도 넘은 이 나이에 그런 짓을 하겠어. 난 아무것도 몰라. 난 떳떳해. 몰라. 그렇게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경찰들과 함께 마을로 돌아오게 된 이 안형만 할아버지를 마을 사람들은요, 모두 두둔해주기 시작했어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을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할아버지를 조사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할아버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요. 경찰의 수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들은요, 바로 위조 전과, 동일수법 전과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놈이 추려졌어요. 그 사람은 바로 53년생, 당시 61살의 안영기. 전과 7범으로 사문서 위조, 유가증권 위조, 복권 위조, 신분증 위조, 아주 위조 쪽으로 화려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달인이야. 예전에 대전에서 복권 위조로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형량을 덜어내려고 범인 인적사항에다가 자기 아버지 인적을 적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적을 넣어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거기다 막 기입한 거야. 왜? 형량 덜어내려고. 그러니까 보통 남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안영기라는 남자는요, 굉장히 노안이었습니다. 옆에는 재현인데 안영기가 40대 때 그 누구도 안영기를 40대로 안 봤대요. 한 명도 40대로 안 봤대요. 이게 무슨 40대 얼굴이야. 누가 봐도 60대 얼굴이구만. 그러니까 옆에 사진 재현이긴 하지만 이게 40대 얼굴인 거예요. 이 얼굴로 자기 인적사항에 한참 더 나이가 많은 자기 아버지 인적을 적어내도 그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 속았던 거예요. 40대 때부터 60대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안영기. 그리고 99세의 또 다른 용의자 안영만. 안영기, 안영만. 뭔가 같은 안씨에 얼굴도 조금 두 사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경찰들은요, 안영기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촉이 온 거예요. 안영만 할아버지 혹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지? 한번 알아보자. 출소 후에 행방을 알 수 없는 안영기. 그리고 안영만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도에 호적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창설된 호적에는요,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가족 관계나 뭐 이런 게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2009년도 전까지 이 안영만 할아버지는요, 주민등록이 없이 살아왔었다라는 거예요. 약 80년 이상을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살았다는 게 좀 뭔가 이상하죠. 이에 경찰들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80년 이상을 주민등록 없이 사신 거예요? 아유, 그게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은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 내가 1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시집을 가게 돼가지고 나를 길가에다가 갖다 버린 게 내 7살 때야. 그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우연히 스님 만나가지고 절에서 좀 살았지. 그러다가 판소리의 대가를 만나갖고 판소리를 배우게 됐고, 그렇게 전국을 떠돌면서 공연도 하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내 90평생을 그렇게 혼자 살았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호적이 그렇게 늦게 돼버린 거야. 경찰들은요, 이 안영만 할아버지한테 안영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님, 혹시 이 남자 보신 적 없으세요? 응? 이 남자 누구야? 나 모르는 사람인데? 아, 모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조사 감사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경찰들이요, 이 안영만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불시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할아버지의 집 안은요, 온통 야한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대요. 99세인데도 아주 그냥 혈기왕성하셨던 거예요. 아유야,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야한 사진들이 더 많으시네요. 잠깐 집 좀 살펴볼게요, 할아버님. 그렇게 갑자기 경찰들이 집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웬걸 집 바닥 장판 밑에서 위조 복권 26장이 떡하니 나오네. 할아버지, 이거 다 뭐예요? 뭐야 그게? 왜 그게 거기 있지? 나 몰라? 누가 갖다 넣어놨나? 경찰들은요, 바로
53년생 안영기, 이제 생쇼 그만하지. 다 알고 온 거야. 나 안영만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15년생 안영만이라고. 이것들아, 더위를 갖다 처먹었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53년생 안영기와 15년생 안영만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이 안영기의 99세 노인 행세는요, 무려 8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었다고 해요. 모두가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 남자는 더 늙어 보이려고 난리를 쳤던 걸까? 어떻게 이런 나이 사기극이 가능했던 걸까? 이 사기극의 시작은요, 2005년 안영기의 나이 53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53세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안영기가 53살이었을 때, 이때 청주에서 안영기는 유가증권 위조죄로 2년 감옥에서 산 뒤에 거리를 떠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교회에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게 됐는데, 밥을 이제 다 받아가지고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 자리가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영기가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한 교회 목사분이, 아이고 어르신, 불편하게 왜 바닥에 앉아서 드시는 거예요? 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유, 어디 자리가 없나? 잠시만요. 그러더니 이 목사분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어르신, 자리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어르신이 바닥에서 지금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 할아버지가, 에이 이 양반아, 내가 아무리 동안이라도 그렇지 내 나이도 이제 70이야. 아, 그래도 어르신보다 더 나이가 있는 어르신이 지금 바닥에서 드시고 계시는데 양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나이 70이라는 그 상대편 그 할아버님이 안영기를 쓱 보더니, 아이고 여기도 어르신이 계셨네. 바닥에서 그러고 있지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하면서 자리를 양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안영기 나이 53살이었는데 안구에 습기가 차죠. 정말 안습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급식소의 모든 사람들이 안영기의 외모만 보고 연장자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태껏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극진한 대접. 그리고 한 할아버지가 안영기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저 연세가 올해 어찌 되쇼? 나는 88살인데. 그런데 여기서, 아, 저는 53살이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일 나이 많다고 자리 양보까지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때 안영기가, 나는 올해 90이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너무 아니다 싶으면,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당신이 무슨 90이야 라고 하면서 누구 하나 말할 법도 한데, 53세였던 안영기가 90세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고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형님? 동안이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은 90세인가 보다. 53세였는데. 그렇게 안영기의 노인 행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세월이 흘러서 그 과정에서 안영기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게 됩니다. 저 형님, 올해 90살이면 장수수당 받고 있습니까? 장수수당. 여기서 장수수당은 지자체별로 좀 다르긴 한데, 청주에서는 당시에 83세부터 장수수당을 주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런데 자기 53년생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53세인데. 그러니까 이 안영기는 꾀를 써가지고 교회 목사한테 접근을 합니다. 내가 이름이 안영만인데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이 없어. 내 90평생 병원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살았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장수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새 인생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영기는
선의적으로 다가왔었던 목사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법원에서요, 안영기가 아닌 안영만의 호적 창설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안영만으로 호적 창설해도 된다고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다음 단계가 동사무소 가가지고요, 주민등록 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제 호적 창설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구청에 가가지고 10손가락 지문만 찍으면 안영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나올 거예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 앞에 안영기, 안영만 둘 다 주민등록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안영기는 여기서 한 가지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10손가락의 지문. 지문검사로 세월이 흘러 당시 61세였던 자신의 호적이 나올까봐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민 끝에 뜨거운 물에 10손가락을 지지기도 했고요. 자기가 옛날에 위조하면서 썼었던 강력한 본드를 10손가락 지문에 다 붙여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안영만으로 구청에 가가지고 10손가락 지문을 찍었는데 웬걸 그것도 통과가 된 거예요. 일치하는 동일인 지문이 없으시네요. 민증 발급 계속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2009년 4월 안영기는요, 15년생 안영만의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을 받게 된 겁니다. 99세의 안영만이 새로 태어나게 된 거죠. 반평생을 정가 7범으로 정가자로 무시받으면서 살았던 61살의 안영기는요, 90대의 안영만으로 새롭게 태어나 어디서나 대접과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지버릇해 못 주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안영만의 인생 위조에 발목을 건 건 복권 위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경찰부는요, 이 안영기에 대해서 실제로 정말 6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53세였을 때도 그렇고 99세처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대요. 정말로 누가 봐도. 그런데 그랬던 이유가 백발인데다가 치아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더 99세라고 해도 더 사람들이 믿게 됐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53세 때도 머리는 백발이고 이가 다 빠져 있어. 그러니까 90대라고 해도 믿었던 거죠. 옆에가 실제 안영만 민증 사진입니다. 복권을 위조한다거나 신분까지도 위조한 거는 범죄는 맞아요. 그런데 이 안영기라는 이 사람이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범죄에 이제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90대로 이제 살면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많이 해줬었대요. 실제로 풍류를 즐길 줄도 알았다고 하고요. 정말 끼가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더더욱 마을 사람들이 더 이 99세 안영만을 좋아했었대요. 경찰부는요, 이 안영기가 20대 나이부터 범죄라는 수령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습관처럼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 건데, 만약에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았다면 연예계에 빠져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저 말고도 진짜 많은 분들이 해외의 한 영화를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바로 실화 영화인 캐치 미 이프 유 캔. 이 영화는 지폐를 이제 돈 위조를 하는 건데 더 스케일이 훨씬 커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안영기 사건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 영화도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캐치 미 이프 유 캔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튼 이 안영기는요, 죄는 지었으니까 죄값 받아야죠.
사기와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통영. 2015년 6월 14일 이곳 통영의 도산면이라는 곳에서 평소처럼 공사 인부는 방파제 준설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연장 공사 중에 바다 밑에서 커다란 돌덩이 같은 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인부들은요, 그게 바위인 줄 알고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웬걸? 끌어올려서 보니까 바위가 아니야. 끌어올려진 건 되게 오래된 자동차 한 대였습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아 보였던 이 오래된 자동차 안에는요, 사람의 유골로 보이는 뼈들이 함께 발견이 됐어요. 당연히 차량이 발견된과 동시에 공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만약에요, 공사 중에 이 차량을 만약에 발견을 하지 못했다면 차 안에 있었던 이 유골도 아예 못 찾게 되는 거였대요. 왜냐면 공사 자체가 자동차가 가라앉아 있었던 곳 그 위에 그냥 석재를 올려버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석재가 이 차량 위에 그냥 딱 덮여져 버리게 되면 이제 아예 그냥 묻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영 그 안에 있었던 유골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파제 공사가 아니었다면 백골 시신의 사연은 영원히 바닷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요? 오랜 시간 동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문제의 차량은요, 96년식 세피아 차량이었습니다. 2000년경에 단종된 이 차 안에 있었던 누군가는요, 아마도 이제 10년 이상 바닷속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바닷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대체 이 차량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 접수 이후에 경찰들이 이 차량 안을 샅샅이 수색을 했을 때, 그때 문제의 차량 안에서는요, 남녀의 신발 2컬레가 발견이 됐고요. 이 신발 안에 각각 양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양말 안에서 발뼈가 각각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유골이 2구가 더 발견이 됐는데 대퇴골의 크기를 확인해 본 결과 한 구는 남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구는 여자로 남녀의 백골 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차량 안에는 한 명이 아닌 2명의 남녀가 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량 안에 뒷좌석에서요, 이들의 신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겨울 점퍼라든지 물품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신분증, 소지품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신분증을 토대로 호적 관계 서류를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문제의 차량 안에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녀는요, 1999년도에 결혼을 한 부부 사이로 확인이 됐어요. 부부. 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함께 숨진 채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던 걸까요? 당시 부부가 타고 있었던 차가 발견된 곳은요, 방파제 끝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약 30m 떨어져 있었는데 방파제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마을과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첫 번째로 의심을 해본 정황은요, 사고사였습니다. 사고사. 이 문제의 이곳이요, 그 낚시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래요. 그래서 가을철부터 해가지고 낚시꾼들이 정말 즐비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찾는 곳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그날 혹시 이 부부가 이곳으로 낚시를 하러 왔던 거지. 낚시를 하러 왔다가 방파제 쪽에서 운전 부주의로 추락한 건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듯이 이 문제의 차량 트렁크에서 낚시 도구들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낚시 도구. 그렇다면 이 부부 사고사를 당했던 걸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고라면 이 차량이 물에 빠졌을 때나 빠지기 직전에 이 부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사고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고니까 도움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푹 빠지는 게 아니니까. 차량이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창문을 내리거나 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러거나, 본인들이 얼른 차에서 내려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러거나 뭔가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낮 시간대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야간이지 않았을까. 지금 옆에가 제일 끝쪽이 낮 시간대 찍은 거고요. 어두운 게 똑같은 위치, 저녁에 찍은 겁니다. 낮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 사람들의 눈에 띄었겠지만, 야간이었기 때문에 당시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방파제를 밤에 다시 찾았을 때, 그때의 모습이 지금 띄어드린 화면의 모습이에요. 정말 시꺼멓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아, 이런 데서 낚시하는 것도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칠흑 같은 어둠에 가로등 하나 없기 때문에 조명을 비춘다고 해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되게 어두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말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야간 낚시를 하러 왔었던 남편이 깜깜한 방파제 길을 달리다가 방파제 끝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니까 길이 더 있는 줄 알고 그대로 달렸고, 그러다가 운전 부주의로 그대로 바닷속으로 빠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걸까요? 그랬던 걸까? 하지만 이 남편분 원래 택시 기사셨대요. 개인 택시 기사. 경력으로는 구급차도 운전을 해본 적이 있으신, 운전 쪽으로는 정말 베테랑이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고가 난 그 지역의 길들도요, 남편분이 정말 잘 알고 계셨대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길이 더 있는 줄 알고 더 갔다가 빠졌다. 전문가분들은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고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제일 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숨진 이유는 뭐였을까? 두 번째로 해본 추정은요, 부부의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문제의 방파제 길이는요, 100m 정도에 폭이 6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곳을 가속으로 달려가지고 스스로 일부러 바다에 떨어진 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거든요. 숨진 이 부부는요, 사고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 마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 부부를요, 가난했던 부부, 가난한 부부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은 이렇게 집이 새로 지어졌는데, 이 부부가 살 때까지만 해도 집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대요. 지금 부부가 살았던 집 위치거든요. 지금 새로 지어져서 이런 거고요. 이 부부가 살 때만 해도 연탄으로 불 때던 그런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곳에서 3년간 월세를 주면서 생활을 하곤 했었다는 두 사람. 평소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이 없었던 탓에 이 부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 부부가 살았던 이 집, 이 월세집의 집주인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부가 사라졌고, 갑자기 연락도 안 됐고, 갑자기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 사실 이 부부는요,
아내는 세 번째 결혼이었다고 하고요. 이 남편은 첫 번째 결혼이었다고 해요. 초혼. 그리고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결혼 전부터 서로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40이 넘는 나이에 늦게나마 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됐음에도 그 누구보다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인고 부부였다고 해요. 사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요, 이 부부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이 뭐가 힘든 건지 갑자기 자기 개인 택시 면허를 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다니기 시작해, 이 남편이. 근데 이게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도 갑자기 막 주위 사람들한테 돈을 꾸기 시작해. 거기다가 2천만 원의 대출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집세와 공과금도 밀리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빚 독촉과 함께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 그 누구한테도 이런 사정을 털어놓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냥 둘이서만 끙끙 앓았던 거예요. 실제로요, 가족 동반 자살의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생활고, 경제난이라고 하는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되게 비극적인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 속에서 이 부부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죽음을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기에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두 사람과 함께 발견된 이 자동차는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 두 사람만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 같아. 근데 차량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오랫동안 바닷속에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많이 부식이 되어버린 상태였던 자동차. 경찰 조사 결과 차량 그 어디에서도 사고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친 부분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조수석 유리창, 그리고 조수석 뒷자리 유리창이요, 전부 약 10cm 정도 창이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량 안에는요, 차량 키가 꽂혀져 있었는데 시동 상태가요, 온으로 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물에 빠질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차량의 시동은 켜져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기어는요, 중립으로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중립. 그리고 안전벨트는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동차에 남겨진 단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는요, 이 부부의 죽음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차량의 증거들 중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변속기 레버의 위치라고 해요. 보통 N, 중립에 놔져 있을 때는 뒤에서 차량을 밀 수가 있거든요. N으로 둔 상태에서 차량 뒤에서 밀면 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차 N으로 놔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살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N으로 놓고 뒤에서 밀면 밀리니까. 근데 N으로 있었네? 타살 가능성 있다. 뒤에서 누군가 차량을 밀어서 빠뜨렸을 수 있다. 보통 스스로의 극단적인 선택일 경우에는요, 이 변속기 기어 레버를 D, 운행에다가 놓고요, 가속 페달을 쫙 밟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차량은요, N 중립에 있었거든. 거기다가 타살을 위장하는 경우에요, 문제의 차량 시동을 켜놓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위장하려고 할 때. 만약 부부가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다면 기어는 D 운행에 놔져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해서 빠졌을 테니까 운행이 낫겠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부가 죽으려고 기어를 D 운행으로 놔서 쭉 운전을 하다가 죽음 직전에 N 중립으로 바꿔가지고 물에 떨어졌을 가능성 정말 매우 낮다고 합니다. 정말 희박하대요. 죽음 직전에 기어를 바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여튼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량에는요, 미심쩍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0cm 정도 열려있는 창문이에요. 원래 창문이요, 다 닫혀져 있는 경우에는요, 이 차량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잘 가라앉지 않는데요. 창문이 다 닫혀 있는 경우에 서서히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창문이 다 열린 상태로 물에 빠지게 되면 차량은 정말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대신에 창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차량 안에 있는 시신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창문이 옆에처럼 애매하게 10cm 정도 열려 있다. 그러면 차도 빠르게 물에 잠길 수 있는 거고요. 차량 안에 있는 시신이라든지 이 피해자, 사람도 빠져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문제의 차량, 창문이 진짜 애매하게 조금씩 열려있네. 숨진 부부는요, 겨울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춥디 추웠던 그 겨울, 바다에서 창문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죠. 혹시 누군가가 이 부부를 기절 혹은 살해한 다음에 문제의 차량에 두 사람을 앉혀놓고, 그리고 차량의 시동을 켜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그리고 기어를 중립 N으로 놓은 채로 차량이 물에 빨리 가라앉고 시신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창문도 조금씩 다 열어둔 뒤에 방파제에서 뒤에서 차량을 밀어갖고 빠뜨려버린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고가 아닌, 이건 사건이 아닐까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이 부부의 지인들은요, 한 가지 되게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산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 부부를 찾아왔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 이런 위협도 이 부부가 당했었다고.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이 부부의 집을 몇 번 찾아왔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갑자기 사라짐과 동시에 이 사채업자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우연이었던 걸까요? 경찰들이 추정하는 이 부부의 사망 시점은요, 차량이 발견되기 무려 10여 년 전인 2005년 1월경입니다. 1월. 10년 전. 10년 동안 물속에 시신이 갇혀져 있었던 건데, 사실 이 남편분은요, 연락이 두절되고 5년 하고 이제 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아내 여자분은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종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편의 가족분들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형이라는 사람이 연락 한 통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냥 형 없다 생각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에 그냥 연락 안 하고 지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년 하고 더 지나가지고 실종 신고를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셨고요. 이 아내 쪽의 가족분들은요, 원래 이 아내분이 연락을 하다가도 갑자기 잠수 타버리고,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갖고 연락하고, 이런 게 좀 많으셨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연락 없어도 뭐 또 뜬금없이 연락 오겠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부부가 사라졌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좀 더 일찍 이 부부에 대해서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었더라면, 그래서 좀 더 빨리 경찰의 수색이라든지 수사가 들어가게 돼서 시신이 일찍 발견이 됐었더라면 사망 사인도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낼 수가 있었을 텐데, 바닷속에 차량이 박힌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차량이 다 녹슬어버려가지고 뭐 다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시신도 다 훼손돼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증거가 상당히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건 경위에 대한 추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
영구 미제로 남아버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영구 미제. 이 부부의 정확한 사망 사인 끝내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경찰 측은요, 이 부부의 생활 환경 그리고 개인 채무 관계 등을 파악하고요, 타살이나 극단적인 선택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분들의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백골 시신 두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타살인지도 모르는 되게 미스테리한 죽음인데요. 늦더라도 꼭 죽음에 관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영의 한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6년 부산에서 당시 32살의 이씨라는 한 여성분이 대낮부터 다급하게 경찰서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씨 여성은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4번이나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요. 제발 저 좀 잡아가 주세요, 제발. 한 낮에 갑자기 경찰서로 들이닥쳐가지고는 알 수 없는 충격적인 말들을 고백하기 시작한 이 이씨 여성. 처음에 경찰들은요, 이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니까 이 이씨 여성이 정신병이 있는 여자인 줄 알았대요. 좀 미친 여잔가? 왜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지? 도대체 이 이씨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년 전이었던 2005년 31살이었던 한씨라는 여성분은요, 김씨라는 한 남성과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이까지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5년차 주부였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대요. 5년차 부부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신혼부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을 만큼 인고 부부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부부는요, 첫째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간만에 남편과 아내 둘이서만 데이트를 즐기게 돼요. 얼마 만에 우리 둘이서 하는 데이트야? 너무 좋다. 그렇게 자가용 차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부의 뒤를 미행하는 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의 차주는 바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씨 여성이었어요. 이 이씨 여성은요, 사실 한 달 전에 한씨 여성이 남편이랑 아이랑 캠핑장으로 이제 놀러를 갔었는데 그때도 뒤를 밟아가지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김씨 남편이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 어린 아이와 한씨 여성만 둘이 남겨져 있었을 때 이 이씨 여성이 뒤에서 큰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씨를 죽여버리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뒤에서 돌로 이렇게 찍어갖고 죽이려고. 그런데 이때요, 어린 아이가 눈에 밟혔던 거예요. 한씨 아들을. 그래서 살해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한 달 더 뒤인 한씨와 김씨 남성이 단 둘이서 부부 데이트를 즐기는 날 또다시 이 한씨 여성을 죽이려고 뒤에 또 따라 붙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꼭 한씨 저거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한씨와 김씨 남성은요, 데이트 이동을 하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주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유를 다 넣은 후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남편 김씨가 그러는 거예요. 맞다. 주유소 화장실에 내가 잠깐 일 보고 손 씻는다고 시계를 잠깐 빼놨었는데 그 시계를 그대로 두고 왔네. 이 말에 아내 한씨는요, 진짜? 여기서 차 유턴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럼 여보 그냥 갓길에 차 잠깐 세우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얼른 주유소 다시 가서 가지고 올게. 그렇게 한씨 아내는요, 남편 김씨가 두고 온 시계를 찾기 위해서 다시 주유소로 혼자 뛰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차 뒤를 이씨가 미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씨는요, 아싸 한 거예요. 뭐야? 지가 알아서 내 차 쪽으로 뛰어와 주시네? 넌 이제 딱 걸렸어. 넌 이제 죽었어. 이 이씨는요, 한씨가 뛰어오는 걸 보고는 바로 자기 차에 특수 제작한 살인 무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무기.
옆에처럼 자기가 직접 대구로 가가지고 22만 원이나 주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던 거예요. 자기 차에다가. 한씨 죽이려고. 쇠막대기를 차 안에다가 넣어뒀다가 창문에 걸쳐서 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던 겁니다. 한씨 여성을 죽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요. 이씨 여성은 차 엑셀을 밟았어요. 그리고는 주유소를 향하고 있는 한씨 여성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쇠파이프를 창문에다가 걸쳐 놓은 채로 말이죠. 당연히 쇠파이프를 차의 단체로 엄청난 속도를 내달리고 있었던 이 씨의 차는요, 정확히 한씨의 허리를 딱 강타를 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죽었겠지? 이렇게 세게 맞았는데? 그런데 쇠파이프를 맞았던 한씨가요, 이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 하고 앞으로 쓰러지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 시도가 실패를 했던 겁니다. 한씨는요, 크게 다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범행 후에 한씨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운전하면서 딴 데 보다가 자기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살해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씨는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남편은요, 내가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줄게. 여보, 친구들 만나는데 남편인 내가 딱 모셔다 드려야지 내 와이프 기가 살지. 같이 가자. 데려다 줄게. 그렇게 또 남편 김씨와 아내 한씨는요, 같이 차를 타고 모임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니, 갑자기 한적한 도로에서 큰 덤프 트럭이 이 부부의 차로 돌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놀란 남편 김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고요. 그 순간 이 부부의 차는 장애물을 심하게 쾅 들이받으면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었던 이 부부는요, 모두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뒤에서 또 이 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었겠지? 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씨가 덤프트럭 기사한테 돈 주고 시켰던 거예요. 세 번째 이 씨의 살해 계획이었던 거죠. 사고가 벌어진 걸 확인한 이 씨는요, 바로 웃으면서 부부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이거는 안 죽었으면 말이 안 된다. 100% 죽었겠지. 그런데 웬걸, 차 안에서요, 이 남편 김씨랑 아내 한씨가 버젓이 머리에 약간의 타박상만 입은 채로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안 죽은 겁니다. 계획은 또다시 실패. 세 번째 죽음의 덫에서도 이 한씨 여성이 살아난 거죠. 이 사고로 인해서요, 남편 김씨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아내 한씨는요, 너무 멀쩡해가지고 입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안 다쳤던 거예요. 그렇게 3번이나 계획에 실패한 이 씨. 몇 달 후 이 남편 김씨는요, 정상적으로 퇴원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이 부부는 또다시 바람 쐴 겸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기고 한 저수지로 밤낚시를 가게 됩니다. 밤낚시는요, 밤낚시만의 분위기가 있고 되게 좀 나름 재밌거든요. 그렇게 부부는 들떠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밤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 남편 김씨가 큰 고기를 낚은 거예요. 얼마나 신나.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나 이거 사진 좀 찍어줘. 이런 거는 사진으로 남겨놔야 돼. 하면서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없어. 아, 맞다. 핸드폰 차에 두고 왔다. 그 말에 아내 한씨는요, 알겠어. 여보, 그럼 가만히 있어. 내가 얼른 차에서 폰 가지고 와가지고 찍어줄게. 라면서 홀로 남편의 차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 한씨가 남편의 차로 가기 위해 저수지 앞에 조그마한 도로로 나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던 차가 그대로 한씨를 뒤에서 꽝 하니 박아버렸어요. 정말 당시에 한씨가요, 차에 치이면서 몸이 공중으로 붕 뜰 정도로 정말 세게 부딪혔었대요. 모두 예상하시겠지만 걸어가던 한씨를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박아버렸던
치어버렸던 사람은 바로 이 씨 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었겠지. 이렇게 세게 치였는데. 그렇게 범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씨는 차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한 씨를 치었던 장소로 달려갔는데, 아니 딱 가서 보니까 한 씨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붕 뜰 정도로 세게 탁 치었는데 떨어진 흔적이 없어. 한 씨 시신이 어디 갔지? 아까 치자마자 몸이 붕 뜨던데 붕 뜨면서 이게 땅이 아닌 저수지 쪽으로 시신이 빠져버렸나?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한 가지 궁금한 점. 도대체 이 씨 여성은 왜 이렇게 한 씨 여성을 죽이려고 한 걸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사건의 뒤에는요, 한 씨 여성의 남편 김 씨가 있었습니다. 이 씨 여성과 그리고 김 씨 남성이, 이 김 씨 남편이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한 씨 여성을 죽이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 1년 전부터 이 김 씨와 이 씨는요, 불륜 사이였습니다. 애도 있는 남자가 진짜 개 쓰레기죠. 불륜을 계속 저지르다 보니까 아내 한 씨보다 이 씨가 더 좋아. 더군다나 아내 한 씨가 죽어버리면 나한테 보험금 1억 원이 떨어지네. 애초부터 아내 살인을 제안했던, 제일 처음 먼저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 또한 김 씨 남편이었습니다. 이 김 씨는요, 불륜 여인 이 씨한테 너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며. 그러면 아내 한 씨 같이 죽여버리자. 그리고 나온 보험금 1억 원 그거 가지고 너랑 나랑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진짜 애도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격한 발언. 사실 이 남편 김 씨는요, 결혼 3년 차 때부터,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아내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에 나타난 새로운 여자, 새로운 자극, 뭔가 신선함에 끌렸겠죠. 더 이상 남편 김 씨에게는 결혼을 유지할 마음 전혀 없었고요. 세상 물정 모르던 아내는 남편 김 씨에게 범죄의 기회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남편은요, 일부러 아내를 위하는 척 하면서 바로 아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내를 위하는 척 하면서. 그리고 이때부터 연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연기? 아내를 사랑하는 연기. 누구보다 아내를 위하는 연기. 아내한테 우리 둘이 간만에 여행 갈까? 라고 하면서 내연녀 이 씨한테 차에다가 쇠파이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설치하라고 다 지시한 거예요. 이 남편이. 내가 차를 세우면 뒤에서 네가 아내를 갖다 쳐버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내가 안 죽었던 거죠. 처음에 주유소에 시계를 놓고 왔다고 했을 때도 아내가 살아서 왔잖아요. 이때 남편 김씨 속으로 엄청 놀란 거예요. 뭐야, 안 죽었잖아. 그리고 두 번째, 덤프트럭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김씨는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일부러 아내의 안전벨트가 잘 작동하지 않도록 고장까지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안전벨트 안 되도록. 사고 났을 때 아예 튕겨져서 나가 죽어버리라고 애초부터 그렇게 조작을 해놨던 거예요. 정말 잔인하죠. 그래서 일부러 덤프트럭이 덮칠 때도 보조석에 더 많은 피해가 오게끔 핸들을 꺾었어요. 일부러 보조석에 부딪히게 하면서 팍 꺾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아내 한 씨가 살았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다쳤고 아내는 입원도 안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수지에서 행해졌었던 네 번째 살해 계획. 한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남편이 바로 내연녀 이 씨한테 달려와가지고는 수고했어. 내가 아내 시신 찾아가지고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자기는 얼른 여기서 떠. 누가 봐도 뺑소니니까 시체만 찾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디서 여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선가 막 들려. 이게 환청인가? 이에 너무 놀란 이 두 사람이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더니, 아니 이게 진짜 100% 실화예요. 소리가 나는 대로 딱 가보니까 이 아내 한 씨가 큰 버드나무 같은 데 걸려있네? 딱
딱 옆에처럼 몸이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보, 난 괜찮아. 나 걱정하지 마. 근데 나 여기서 좀 내려줘. 라고 하면서 차에 치여서 8m 정도나 날아갔던 이 한씨 아내는요, 기적처럼 버드나무에 걸려가지고 또다시 죽음을 피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분들은요, 차에 치여서 몸이 공중부양하듯이 떴는데 경사진 부분에 있었던 버드나무에 몸이 걸쳐지면서 목숨을 건졌던 그런 사건이다. 정말 엄청나게 운이 좋은 여자였다. 천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형사분들이. 엄청나죠?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곳이 당시 저수지 사건 현장이에요. 지금 한씨 여성의 목숨을 구해준 버드나무 영상이거든요. 차에 치이면서 8m나 공중부양에 몸이 나무에 걸쳐져서 살 확률,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이렇다 보니까 내연녀 이씨가 무서워졌던 거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안 죽을 수가 있냐고, 이제는 내가 무섭기까지 하다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황, 이씨가 경찰서로 달려왔던 거예요. 내 차례나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됐는데, 이 아내 한씨는요, 끝까지 내 남편이 내연녀랑 짜고 나를 죽이려고 했을 리가 없다고, 내가 이때까지 전혀 이상함을 느낀 것도 없었고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믿지를 못했대요. 끝까지 그랬을 리 없다고. 그냥 전부 다 우연한 교통사고 같은 걸로만 이 아내 한씨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진짜 한 털만큼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었다. 결국에 살인미수 혐의로 내연녀 이씨는 징역 3년, 그리고 남편 김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죽이고자 내연녀랑 짜고 몇 차례나 시도를 했지만 하늘이 도와준 건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사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여기면 안 되죠. 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황당하면서도 무섭기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6년 4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53살의 오씨라는 남성분이 당시 22살의 의붓딸을 포함해서 가족들과 외식하고 돌아온 후에 거실에서 맥주를 마셨고요.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한 오씨의 아내인 당시 47살의 송씨는요. 아니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4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남편 안약을 넣어주려고 안방 방문을 열었었는데 남편이 숨을 쉬지 않고 쓰러져 있었어요. 라면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을 때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특별한 사망 사인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남편 오씨는요, 평소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데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죽었네. 사망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오씨의 시신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부검 결과 오씨의 사망 사인은 치사량에 달하는 니코틴 중독. 니코틴이라고 하니까 오씨가 생전에 담배를 좀 많이 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문제는요, 이 남편 오씨 생전에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거기다가 담배를 많이 폈다고 해가지고요, 사람이 치명상으로 죽을 정도의 그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에 담배 피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 그러면 치사량으로 이어져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 오씨의 몸 안에서는요, 니코틴을 포함해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또한 다량으로 검출이 됐어요. 뭔가 똥 싸고 뒤를 안 닦은 듯한 그런 찜찜함. 이 사건에는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상식적으로요, 남편이 밥을 잘 먹고 와가지고 안방에서 갑자기 사망을 해 있었던 거잖아요. 급사란 말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사를 했으면 보통은 놀란 가족들이요 급하게 119를 부르거나 경찰을 불러야 정상인데,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친 이 오 씨의 아내인 이 송 씨는 제일 먼저 장례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요, 장례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마치 남편이 죽을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 절차부터 알아본 겁니다. 이때 장례업체 측에서 물었어요. 사망 신고는 되신 건가요? 경찰에 신고는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죽어 있어가지고 바로 연락드린 거거든요. 아니, 남편분이 사망하셨으면 병원이나 경찰 쪽이나 그쪽으로 먼저 전화를 하셨어야지. 저희 장례업체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장례식장 측에서 아내 송 씨한테 먼저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남편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 보였던 아내 송 씨의 행동. 송 씨는요, 남편의 직장 동료 등 주변의 아무에게도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는데 이 아내는요, 남편의 장례 빈소조차 차리지도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의 죽음을 맞은 아내가 맞나? 이 아내가 지금 남편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게 맞나? 아내 송 씨는요, 제대로 남편의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채로 서둘러 장례 절차를 해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시신마저 화장으로 다 끝낸 후에야 피해자 남편의 회사에 소식을 알렸어요. 아니, 제 남편이 밥 먹고 돌아왔는데 안방에서 급사로 죽어 있었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네요 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화장까지 다 끝낸 뒤에 남편 회사에 소식을 알린 이유도요, 남편의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내 송 씨가 일부러 알린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편 오 씨는요, 아내 쪽을 제외한 직계 유족도 없는 분이셨어요. 오 씨의 부모님은요, 오래전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고요, 외동 아들이라서 형제도 없었습니다. 친족이라고는 멀리 살아서 자주 연락도 하지 않는 먼 친척 조카 정도? 그 정도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갑자기 오 씨가 죽어도요, 그 죽음에 의문을 제기할 가족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남편 오 씨가 사망하자 이 아내 송 씨는요, 초스피드로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요, 5월 2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지 고작 열흘 만에, 10일 만에 그간 남편이 20여 년간 검소하게 살면서 모아왔었던 아파트 2채, 그리고 다량의 부동산과 보험금, 이런 것들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을 받았고요. 그 보험금과 그리고 부동산, 이것 또한 다 초스피드로 곧 처분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다 돌렸습니다. 거기다가 차량도요, 상속 절차를 밟고 금융계좌는 해지시켜가지고 남편의 이름으로 된 약 2억 원의 예금도 자신이 받아 챙겼어요. 그러니까 차, 금융계좌 다 자기가 다 가로챈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는요, 남편의 직장에서 나온 퇴직금 4,700만 원도 챙겼고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나올 보험금만 약 8천만 원 정도였대요. 그것까지도 싹 자기가 받아가겠다고 자기 이름으로 보험금도 신청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험 사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쉽게 안 내줍니다. 특히 사망보험금 쉽게 안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요, 남편의 사망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라는 걸 알고요, 8천만 원 지급을 거부했어요. 이거는 우선 드릴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포착이 됩니다. 남편 오 씨의 보험금을 환급 신청하려고 이 아내 송 씨가 보험회사를 찾아갔는데, 아니 이때 송 씨가 혼자 간 게 아니라 당시 46세의 황 씨라는 남자랑 같이 나타났던 거예요. 아니 이 남자는 뭔데 송 씨랑 같이 나타난 거지? 경찰이 수상함에 이 황 씨의 뒤를 딱 해보니까, 와, 이 황 씨, 송 씨의 내연남이네? 와, 이거 뒤 구린내가 펄펄 나는데?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이 황 씨는요, 2년 전 여행 가이드를 했을 때 중국 마카오 여행을 하던 송 씨를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송 씨와 황 씨 내연 관계가요 2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도 참 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인데, 더 지독한 건 알고 보니까 이 아내 송 씨, 남편 오 씨랑은요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로 살면서 집에서 15분 거리에 자기 명의의 임대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내연남 황 씨랑 주중 부부로 사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 씨랑 같이 사는 집에서 15분 거리에다가 내연남과 또 함께 사는 집을 마련을 한 거예요, 이 송 씨가. 그래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사실 이 남편 오 씨는요 초혼이었고요, 이 아내 송 씨는 재혼이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은요 송 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들이었어요. 이 오 씨와 송 씨는요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 만나가지고 2010년부터 동거를 해왔는데, 기가 막히게 이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남편 오 씨가 숨지기 딱 2달 전에 이루어졌네. 2010년부터 동거를 해왔는데 2016년에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남편이 딱 사망하기 2달 전에. 기가 막힌 우연이죠. 그죠? 사실혼 관계에서는요 상속을 못 받아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단 하루만 부부였다고 해도 상속권이 생긴다라는 걸 생각하면 6년이나 내내 그냥 동거하다가 갑자기 혼인신고를 했는데 2달 만에 남편이 죽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의심스럽죠.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 이 혼인신고도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오 씨 몰래 이루어진 혼인신고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내 송 씨는요 남편 오 씨가 작성해준 혼인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경찰들은 이 사실이 또 거짓말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혼인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오 씨의 한자 이름의 필적, 글씨체가 원래 오 씨의 필적과 조금 다른 거예요. 아니, 혼인신고서 안에 있는 오 씨의 글씨체, 글씨체와 원래 오 씨의 글씨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요, 원래 오 씨의 필적과 혼인신고서 안의 필적을 감정 의뢰를 한 겁니다. 앞서서 송 씨가 그랬잖아요. 아니, 남편 오 씨가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줬고 저는 그냥 그걸 제출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 씨가 썼다란 얘기잖아요. 근데 필적이 달라. 이상하죠? 그렇게 경찰들이 감정 의뢰를 한 결과 둘의 필적은 다르다. 즉, 다른 사람이 각각 쓴 것이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이 아내 송 씨는요 남편 오 씨한테, 여보, 이름 한자랑 주민등록증 사진 좀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봐요 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남편 오 씨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그것을 보내줬을지, 아니면은 그건 왜? 갑자기 왜?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뭐라고 송 씨가 막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알았어 하고 보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송 씨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혼자 혼인신고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요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둘의 결혼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 그런데 이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떡하니 이 황 씨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네. 그런데 문제는 이 황 씨, 남편 오 씨랑은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어요. 전혀 관련 없는 사이인 그런 사람이 왜 두 사람의 결혼 증인에 떡한 이름이 써져 있지?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결혼 증인으로 내세우진 않잖아요. 남편 오 씨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송 씨랑 황 씨랑 같이 나타났던 것도 좀 이상하고, 거기다가 아내 송 씨가요 황 씨의 계좌로 남편 오 씨의 유산 중에 1억 원 가량을 보낸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송 씨는 황 씨한테 1억 원을 왜 보냈지?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한 경찰들은요 바로 황 씨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은요 바로 이 황 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 안에 떡하니 니코틴 살인 방법, 니코틴 치사량, 장례 절차 등등 이상한 단어를 검색한 게 나오네. 그런데 그 검색한 시점이
남편 오 씨가 사망했을 때쯤이네? 거기다 이 황 씨는요, 사건 고작 일주일 전에 미국 사이트를 통해서 니코틴 원액을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황 씨가 주문했던 니코틴은요, 무색 무치여가지고 구분하기도 어려웠고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이라서 허가를 받아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품목이었어요. 하지만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면서 국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 씨가 이 점을 노린 거죠. 그렇게 구매한 니코틴 물품은요, 아내 송 씨의 집으로 배달이 됐고요. 얼마 후 오 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요, 송 씨가 남편 오 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내연남인 황 씨와 공모해가지고 남편 오 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담당 형사부는요, 아니 일반적으로 그냥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방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폭행을 당해 죽었다면 범인은 누구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지금 입만 다물면은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직접적인 증거만 없을 뿐이지 모든 정황이 송 씨와 황 씨 두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 오 씨는요, 천안에서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였어요. 검찰은요, 이를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범행은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이 된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결국에 4개월에 걸친 경찰의 끈질긴 내사 끝에 8월 21일 송 씨와 황 씨는요,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달아나려고 했던 이 아내 송 씨는요, 8월 17일 검거가 됐고요. 범행 직후부터 해외에서 머물다가 잠시 귀국했던 이 황 씨 또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이 점점 자신들한테 쪼여오는 그 순간에도요, 이 두 사람은 들끓는 사랑을 보여줬어요. 애절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나를 외국에 못 나가게 했다. 집으로 경찰이 온다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묵비권을 행사하고 개인적인 거 답변하지 않겠다고 해라. 경찰이 뭐든 물어보면은 둘이 무술 짧게 얘기해라. 등등. 둘이 알콩달콩 전략을 짜고 있었대요. 체포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서도 말이죠. 체포가 된 후에 이 황 씨는요, 내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니코틴은요, 아니 그런 짓을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담배를 끊어보려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려고 액상 니코틴을 산 거였어요. 물에 희석해가지고 그걸로 전자담배를 피웠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송 씨는요, 내연남 황 씨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냥 그거를 집으로 배송한 것 뿐인데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요,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한 채로 정황 증거들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니코틴으로 살해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살해했던 걸까요? 송 씨와 황 씨의 정확한 살해 수법은요, 끝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왜냐? 범인들이 자백을 안 하니까.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데 둘 다 입을 꼭 다물고요,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추측을 해본 거로는 주사기 같은 걸로 니코틴을 오 씨도 모르게 오 씨의 몸에 주입시킨 건 아니었을까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부검했을 때 오 씨의 몸에서는요, 뭐 주사바늘이나 뭐 이상한 자국 같은 게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피해자 오 씨가 잠들었을 때 코나 호흡기 등으로 니코틴을 강제로 집어넣었을 가능성. 하지만 이것 또한 이 니코틴이라는 것 자체가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렇다 보니까 강제로 호흡기로 집어넣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에다가 니코틴을 탄 걸까요? 몰래 타가지고 섞어서 오 씨한테 먹였을 가능성은? 이 오 씨가 평소에 수면제 복용을 했었대요. 그래서 수면제 졸피뎀도 검출이 됐거든요. 만약에 사건 당일날 오 씨가 평소처럼 수면제를 먹을 때 이 송 씨가 물을 건네면서 그 물에 미리 니코틴을 탄 거지.
하지만 이 또한 니코틴의 특성상 이것을 입으로 마시게 되면요, 입가에 화상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옷이 부검 결과 화상 자국 전혀 없었거든요. 게다가 물에 탔을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요, 이 니코틴 원액이 무색 무치긴 하지만 먹으면 쓴맛이 난대요. 이걸 오씨가 몰랐을까요? 아니 물이 아니라 솔직히 그렇게 이제 외식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아내 송씨가 여보 시원하게 맥주 한잔 마셔요 라고 하면서 그 쓴 맥주 안에다가 쓴 니코틴을 타가지고 오씨가 그 쓴맛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가지 가능성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니코틴 치사량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얼마 만에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은 어떠한 가능성도 단정하지 못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니코틴 원액의 해외 직구 구매 제한이 더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상 오씨를 죽인 범인으로는 황씨와 송씨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2018년 11월 법원은 황씨와 송씨에게 무기징역을 때렸습니다. 무기징역 땅땅땅. 외부 침입 가능성과 자살 가능성 전혀 없고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가 매우 확실하다. 범행 동기, 방법 매우 비열하고 치밀한 전형적인 교살이며 반인륜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도 이 두 사람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만 일관했고 반성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정황 증거만으로 무기징역을 때린 거예요. 여기서 더 최악인 건 이 사건이 벌어진 후 1년 정도가 더 지난 2017년경에요. 모방 범죄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뤘었던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옆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는데요. 모미지 유튜브 내에서 신혼여행이라고만 쳐도 바로 옆에 사건이 나올 거예요. 2017년에 벌어진 이 사건의 범인이 오늘 말씀드린 본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검색한 이력이 나온 거예요. 모방범죄. 다신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죠.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에 남편을 살해한 사실과 혼인신고가 거짓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인의 상속은 무효가 됐고요. 피해자의 유산은 조카에게 상속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송씨 아내는 남편 오씨의 부동산 같은 걸 처분한 다음에 모든 돈들을 자기가 다 받아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씨의 부동산을 송씨가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송씨랑 거래한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송씨가 오씨를 죽인 사람인지 해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제3자들은요 그냥 부동산 매물에 부동산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거래를 한 건데, 그게 후에 알고 보니까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동산을 처분한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오씨를 포함한 제3의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긴 거예요. 송씨가 남편을 죽여서 그렇게 얻은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불법으로 얻은 거여서 그 부동산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왜? 재산을 모두 조카가 이제 가져가는 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는 불법적으로 거래됐었던 그런 오씨의 부동산을 다시 돌려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거래를 했었던 제3의 부동산 거래업자가 부동산 사람들은 벙찌는 거죠.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황 증거만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다신 우리나라에서 반복돼선 안 될 남양주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2년 전인 2018년 1월 12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합천군의 대양면 무곡리의 한 야산에서 인부들이 굴삭기를 사용해 땅을 파면서 부지 정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 중에 갑자기 굴삭기에서 덜컥 하고 뭔가 걸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이에 하던 일을 멈춘 이 굴삭기의 기사분은요,
지금 땅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굴삭기에서 내려와 땅에 묻혀져 있는 무언가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땅에서 나온 건요, 커다란 쌀포대 하나.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처음 발견했었던 굴삭기 기사분은요, 호기심에 그 쌀포대를 무심코 열어보게 됐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여행용 가방이 떡하니 들어가 있네. 이게 뭐지 싶어서 다시 그 여행용 가방을 풀어보던 이 굴삭기 기사분은요, 순간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뭔가 촉이 왔던 거죠. 아, 이거 뭔가 열어보면 꺼림칙할 것 같은데. 그 여행 가방 안까지 다 확인을 해본 순간 그 안에서 나온 건 아니나 다를까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 놀란 굴삭기 기사분은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은 가로 47cm, 세로 42cm, 폭 28cm 크기의 가방 안에 쌓여있는 백골을 발견하게 됐어요. 당시에 이 가방 안에는요, 여성 속옷인 브래지어랑 털실로 짠 스웨터, 그리고 청바지 등 옷가지들도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들은요, 이 의문의 백골이 겹겹이 보자기에 쌓여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가방이 야산에 묻혀져 있었다라는 점 등을 밀어볼 때, 아, 이 피해 여성 아무래도 살해당한 것 같은데? 뭔가 강력 범죄의 희생양이 됐구나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묻었을 리가 없지. 그렇다면 이 피해 여성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게 제일 급선무겠죠. 시신의 사망 원인과 그리고 시신의 신원을 알기 위해서 바로 경찰은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이 문제의 백골 시신은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키는 154에서 161 전후. 그런데 이 외에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정확한 사망 시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예 시신이 다 부패가 돼가지고 백골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더 추가적인 단서를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경찰들은요, 바로 기존 실종자들 중에서 백골 시신의 여성과 신체라든지 나이라든지 체격이 비슷한 그 사람들부터 그 실종자들의 가족을 상대로 DNA 대조 작업을 먼저 벌였습니다. 실종자들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대조 작업을 벌인 거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이 피해자는 실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인 건가? 수사의 제일 기본은 신원 파악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돼야 그 사람의 주변부터 탐문 수사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 단서가 잡혀가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제일 기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건 또한 경찰들은요,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유골의 주인 누구인지 모릅니다. 추정만 해보자면 범인은요, 이 피해 여성과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왜냐? 이 시신이 가방에 안 매장되어 있었다라는 거는 이 피해자가 실내, 그것도 방 안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밖에서 죽인 다음에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방 속에 넣은 후에 다시 야산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묻었을 확률보다는 집 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서 여자가 사망을 했고, 이에 범인이 급한 대로 집 안에 있었던 캐리어에 시신을 넣어서 밖으로 들고 나왔을 확률, 그리고 야산에 매장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만약에 면식범이 아니라, 아는 사이가 아니라 강도살인인 경우, 혹은 성에 관련된 범죄일 경우에는요, 대부분은 시신을 현장에 방치한 뒤에 도주를 한다고 해요. 왜? 이 시신의 신원이 밝혀져도 면식범이 아니기 때문에 나인지 이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두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식범일 경우에는
말이 다르다고 해요. 이 시신이 사람들 혹은 경찰들한테 발각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 시신의 신원이 파악이 돼버리면, 그래서 수사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를 거거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시신을 찾지 못하게 이 시신을 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은 뒤에 다시 보자기와 쌀포대기로 싸서 이 깊은 야산의 땅에 이제 안매장을 한 게 아니었을까. 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리는 사람. 이 피해자의 시신이 묻혀져 있었던 곳은요, 인적이 매우 드문 으쓱한 야산이었습니다. 면식범의 경우에 우발적이었든 아니면 계획적이었든 사람을 죽이면 가장 먼저 이 시신을 어디에 묻어야 될까 고민하기 마련이에요.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렇다면 이때 만약에 내가 혹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범인이라면 이 시신을 어디에 묻겠습니까? 아마 내가 가장 잘 알고 익숙한 장소에 묻지 않을까요? 내가 생판 모르는 장소에다 묻었다가 알고 보니까 다음날 거기 땅 파는 공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있어 버리네. 그래서 바로 발각이 돼버렸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장소, 나에게 익숙한 장소, 다급했던 범인은요, 안매장 장소로 최대한 빠르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택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 이 사건의 범행 장소,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또한 시신 발견 지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졌던 건 아니었을까.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집 어딘가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너무 급한 나머지 시신을 이렇게 여행용 가방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 야산으로 와서 묻었던 게 아니었을까. 범인 또한 시신이 발견된 근처에 이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사건 발생 현장의 주변 지리에 밝은 인근 지역의 사람일 가능성. 캐리어 가방 안에 있었던 유류품 중에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성 속옷 브래지어가 있었습니다. 이 브래지어는요, 1999년 생산이 중단된 속옷이었어요. 그리고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쌀포대 또한 1998년도에 생산이 중단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여성의 사망 시기 1999년에서 2000년도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 사망한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된 게 아니었을까. 이 여성은요, 시신이 백골화가 될 때까지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여성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 실종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이 여성, 친인척 없이 홀로 자라왔던 걸까요? 가족은 있었지만 가족들과 등을 지고 남남처럼 살아왔던 걸까요? 누구 하나 찾는 사람 없이 얼마나 땅에 묻혀 있었던 건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가려져 버린 한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여성의 모든 것을 지워버린 걸까요? 현재 신원 확인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더 이상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어디에 살던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신원 확인에서부터 발목이 잡혀버린 거죠. 경찰들은요, 결국 할 수 없이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제보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1년 전이었던 2019년 10월 22일경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됐었던 여행 가방이라든지 유류품 여러 가지를 다 공개했어요, 언론에. 대체 백골 여성은 누구이며 누가 살해해서 안매장을 한 것인지, 이 여성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혹시 주위에 30대 중반 여성 중에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있다면, 혹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단서가 많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주저 말고 경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 055-233-3356으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에 발견됐던 한 여행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늦더라도 억울한 죽음으로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야 했던 이 고인분의 한이 늦게라도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날을 열흘 앞뒀던 2002년 2월 2일 오후에 강원 춘천 지역의 한 택시 회사에서 운행 도중에 경기 51바 3땡땡땡호 택시 차량이 보이면 즉시 신고를 부탁합니다. 라는 연락이 잇따라 접수가 됐습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였던 당시 51세의 김씨가요. 전날 손님을 태우고 춘천으로 간다고 한 뒤에 소식이 끊겨버린 거예요. 택시기사의 교대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도 안 되고요. 소식도 없다면서 택시 업체 간의 연락망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때부터 춘천 지역의 택시 기사분들은요, 운행 도중에 주변에 있는 이제 타 지역 택시를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50분쯤에 춘천시 후평동의 한 모텔 앞 공터에서 해당 문제의 택시가 세워져 있는 게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택시 기사셨던 김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되셨습니다. 옆에는요, 사건과는 관련 없는 그냥 참고 자료예요. 사건 현장은요, 되게 참혹했어요. 인적이 드물었던 모텔 앞에 공터에 세워져 있었던 이 택시는요, 뒷좌석 왼쪽 유리창이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 안에서 김씨는 뒷좌석에 기댄 채로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어요. 싸늘했던 이 시신 위에요, 유리 파편이 그대로 다 튀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차량 안에서는 유리창을 깰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벽돌, 이 벽돌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은요, 흉부 등 20여 곳을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이 턱과 목에서는 가는 줄로 목이 쫄린 흔적도 발견이 됐어요. 사건 경험이 많았던 이 형사들은요, 이 시신 상태를 딱 보자마자 택시 안에서 범인이 택시 운전기사의 목을 처음에 졸랐는데 이 택시기사가 안 죽으니까 이제 흉기로 마구 찔러가지고 살해했구나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은 아무래도 단독이 아닌,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이 가담한 범행이다 라는 판단도 나왔어요. 왜냐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반항한 흔적이 발견이 됐고요. 이 시신이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져 있었거든요. 만약 범인이 단독 혼자였다면 시신을 옮기는 게 혼자서 가능했을까요? 우리 속히 말해서 술에 취한 사람을 이렇게 옮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혼자서 가능했을까? 또한 운전기사가 아닌 제3자가 운전대를 잡았던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찰은요, 이 범인들이 택시를 탔고 이동하던 중에 요금으로 인해서 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우발적인 살해까지 이어지게 됐다라고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범인이 택시기사의 하루 일당, 그러니까 돈을 노려가지고 강도짓을 한 거다라고 치기에는요, 택시 안에 있던 물건들 중에 동전들만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지폐 같은 건 그대로 있었습니다. 푼돈을 노린 강도 행각으로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그 외에도 많았어요. 범인 2명의 젊은 사람이 택시를 타고 오다가 요금 시비가 붙으니까 운전기사를 살해해 뒷좌석으로 옮겼고, 그 후에 차량을 인적이 드문 모텔 인근 이면도로 공터까지 몰고 와가지고 버린 게 아니었을까. 이 말은요, 어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범인들은 인적이 드문 모텔 인근의 도로까지 알 정도로 이 춘천 지역 지리에 밝은 이 춘천 지역 연고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외부 지역의 사람이라면 모텔 되게 공터 외진 곳 알 가능성 크지 않잖아요. 이 이후에 경찰은요, 숨진 택시기사 김씨가 사건 발생 바로 전날인 2002년 2월 1일
오후 7시 48분쯤에 경기 안산 지역에서 춘천으로 가려는 승객을 태운 사실을 확인한 후에 택시의 마지막 손님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했어요. 경찰들은요, 이 택시 안을 검사하는 도중에 택시 조수석과 운전석 뒷자리에서 족적, 발자국 각각 한 개씩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한 명은 조수석, 한 명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거기서 각각 하나씩 발자국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택시 운행 기록일지와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실내 등에서 지문 9점이 나왔고요. 운전석 하단에서 디스 담배 1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뭔가 정보가 될 만한 그런 단서가 될 만한 게 꽤 나온 거예요. 이에 경찰은요, 이 모든 것을 바로 국가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들은요, 이건 뭐 범인 잡기 뭐 식은죽 먹기다, 니네들 다 잡혔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였던 이 운전자 김씨는요, 담배를 피지 않는 분이셨어요. 비흡연자. 그런데 택시에서 발견된 이 담배에서 DNA가 검출이 됐을 경우 그 DNA는 누구의 DNA겠습니까? 당연 용의자의 DNA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대에도 무색하게요, 확인 결과 채취됐던 지문은 이 차량을 교대에서 운전하던 동료 기사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수거된 담배에서도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문이 9점이 나왔는데 다 동료 기사들, 그리고 담배에서도 안 나왔다. 게다가 당시에 이제 깨진 차량, 이제 뒷좌석에서 발견된 벽돌에서도 지문은 채취되지 않았어요. 이에 형사부는요, 아무래도 이때 범인들이 범행을 다 저지른 뒤에 택시 문을 잠그고 급히 빠져나가려다가 차량 안에 자기네들 물건을 두고 나왔다라는 걸 안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이를 꺼내기 위해서 벽돌로 차 유리창을 깼던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 이제 사건 현장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도주를 하려고 차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아차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핸드폰이 그 안에 있는 거야, 택시 안에. 그러니까 이 범인들이 급하니까 그 핸드폰 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가져간 것으로.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단서라곤 족적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거는 그냥 추정뿐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경찰은요,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전 의경을 포함한 150여 명을 동원해서 춘천 지역 93개소에서 검문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또 피해 택시가 사건 당일날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뭐 국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길이란 길은요, 15번에 걸쳐서 다 뒤졌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서는요, 택시 안에 찍혀 있었던 족적뿐. 경찰은요, 조수석에서 채취했었던 이 족적을 정밀 감정을 해가지고 동일 신발의 원본 문양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탐문 수사에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닥 성과는 없었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은 택시기사 피살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바란다 라는 옆에 유인물을 작성을 해서 300만원가량의 포상금까지 걸면서 도심 전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제보를 기대한 거예요.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사건 당일 후평동 모텔 쪽에서 나오거나 후평동 로터리 부근에서 옷에 피가 묻은 채로 허겁지겁 택시를 세워 승차한 사람을 신고해달라. 하지만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다면 이게 지금까지 미제 사건이 됐을 리가 없죠. 결정적인 제보는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요, 춘천에 살고 있으면서 경기 안산과 시흥 일대에 취업해 있는 20대 초반의 젊은 층을 위주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탐문 대상에 오른 인원만 1,573명에 달했어요. 1,000명이 넘게 다 탐문 수사를 한 거예요.
취업자부터 전과자, 퇴학생, 전출입자, 공단 내에 있는 뭐 외국인 근로자, 군에서 이제 부대 면회하는 군부대 면회자, 유흥업소 종사자들까지 탐문 수사를 벌이는 데만 무려 3개월이나 소요가 됐대요. 그러니까 정말 다 하나하나 다 만나본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탐문 수사했음에도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탐문 수사 대상자들의 그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다 확고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찰들은요, 또 다음 단계로 택시의 운행 기록 장치를 분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택시 이동 경로라든지 정차 지점 등이 확인이 될 경우에 그 인근 지역을 탐문해서 추가적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에 택시 운행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이 택시는요, 2002년 2월 1일 오후 7시 48분쯤에 경기 안산시 중앙동과 안산역 사이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시간 24분 만인 이날 오후 10시 24분 춘천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총 운행거리는요 150km, 출발 후에 137.7km에서 엔진까지 끈 상태로 12분간 정차했었다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요, 이 정차 지점에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 12분 사이에 이 범인들이 이 택시기사 김씨를 살해한 후에 직접 운전해 춘천 도심으로 진입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수사에는 진전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만 이어지던 어느 날, 경기 안산 지역에서 탐문 수사를 벌였던 형사들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안산 지역에 택시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었던 당시 43세의 신씨라는 남성분이 사건 발생 전날 저녁 무렵에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손님과 요금 흥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피해자 김씨가 속한 회사의 차량을 본 것 같다라고 이 신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 피해자 김씨의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김씨가 소속된 택시 회사의 차였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신씨는요, 그 손님이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키는 한 160 정도 됐던 것 같고 나이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한 20대에서 30대 초반? 단정한 머리에 되게 깔끔한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씨의 이런 목격담이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목격담 이외에 그걸 뒷받침할 만한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목격담 또한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은요, 이 사건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족적으로 특정된 운동화 바닥의 문양을 복사를 해가지고 운동화 판매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신발을 구매했던 구매자들까지 다 알아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또 벌였을 정도로 굉장히 애를 썼었다고 합니다. 범인 잡으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방법 역시도 단서가 너무 부족해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은요,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강원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팀에게 옆에 정말 많은 이 모든 서류가 넘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제사건 전담팀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이 사건 이외에도 이제 미제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미제사건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요. 너무 많이 이제 미제사건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쉽사리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2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친구한테든 뭐 자기 부모님한테든 뭐 경찰한테든 죄책감에 스스로 이제 자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머뭇거렸던 뭐 숨겨져 있었던 결정적인 목격자나 제보자가
시간이 흘렀다 해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희망의 끈은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사건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쭉 계속. 그렇다는 건 늦더라도 범인은 꼭 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춘천 택시기사 피살 사건 관련 제보는요. 옆에 033-241-4599 혹은 252-4599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이때 이 당시에 좀 이상한 걸 목격을 했던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춘천에서 일어난 한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